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을 짚어보는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에너지 이야기 해볼까요? 네, 벌써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올해 결산을 벌써 좀 미리 해봐야 되는데 일단 2025년 상반기는 에너지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상반기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석탄은 50년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해왔던 에너지원인데요. 이제 재생에너지의 그 왕자를 내준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은 3년 연속으로 대부분 새로 생긴 발전소 대부분이 태양광 발전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념비적인 해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이 급증을 했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처음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등장했던 건 1975년인데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가격은 99.9%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비용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내려간 거죠. 이렇게 태양광 발전 비용이 내려가다 보니까 개도국과 빈곤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태양광 발전 가운데 거의 60%에 해당하는 58%가 저소득 국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만 이렇게 설치하면 일단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국가에서도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겠군요. 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17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용량이라고 하면 17기가와트라고 그러면은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모든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다 합한 용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발전 용량의 3분의 1이 한 해에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태양광 붐이 불고 있죠. 그래서 뭐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에서 전년 대비 50% 이상의 태양광 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구가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이런 추세가 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뭐 알제리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33배, 뭐 잠비아는 8배, 보츠와나는 7배 등등 태양광 발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탄광의 시대가 저물면서 석탄의 시대는 좀 저물었다는 게 꽤 오래전부터 느껴지고 있었는데 네. 저렴한 태양광이 석탄의 시대를 이제 세계적으로 끝내고 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발전용 석탄 수요는 이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 옆 나라인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을 재생에너지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하나씩 석탄 화력 발전소가 완공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러네요. 예.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제 수입보다는 자국 내에서 석탄 생산을 늘리면서 석탄 수입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전용 석탄 가격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든지 다 오르는 또 시대 아닙니까, 박사님? 그렇죠. 예, 태양광 패널이랑 석탄 가격은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근 시세를 보면 이제 톤당 93달러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한 78% 정도 하락한 거죠. 4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탄을 많이 수출하던 이제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공, 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전 세계 석탄 산업이 다 어려운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2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작년 적자액이 벌써 2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러시아 석탄 산업은 2023년에는 46억 달러의 흑자를 봤는데 그 이후 24년, 25년 계속 지금 적자를 보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석탄 산업이 최악의 위기다 얘기해 주셨는데 왜인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전쟁 영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제재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못 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물류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EU의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항구로 보내가지고 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이프라인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유, 가스,
뭐 석탄 다 지금 이제 항구로 몰리다 보니까 네. 이제 물류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원래 석탄은 수출 가격에서 한 절반 정도가 물류 비용이었는데 최근에는 90%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 원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용이 좀 괜찮은 편인데 이 석탄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이런 물류 비용 상승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EU로 가야 하는 이 석탄들 네. 어디로 갈까요? 유럽으로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중국, 인도, 베트남 같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러시아가 열심히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서 국제 시세보다 뭐 한 50% 이상 뭐 할인해 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 그 당시로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석탄 가격이 하락하니까 러시아 뭐 석탄 산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9월 말까지 러시아 전체 탄광의 13%에 해당하는 이 23개가 이제 폐쇄되었고요. 53개 탄광도 이제 조만간 폐쇄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경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좀 궁금합니다. 러시아 뭐 전쟁 중이니까 워낙 힘들 텐데요. 예, 러시아는 뭐 에너지 부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석탄도 많이 수출합니다만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하면 그 비중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종합해 보면 뭐 러시아 GDP라든지 러시아 정부의 세금 수입에서 한 1% 미만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뭐 러시아한테 전체적으로 큰 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는데 네. 문제는 고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탄광에서 캐는 여러 작업들을 사람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14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산업이 별로 없는 낙후된 지역에서는 탄광 산업이 유일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탄광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실업자가 급증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죠. 그래서 옛날 구소련 시절에 탄광 파업이 발생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지나고 보니까 소련 붕괴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라는 역사적인 또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으니 러시아 정부로서는 신경이 더 많이 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문 닫고 망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네.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떠받쳐 왔는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 정부가 전쟁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최근에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쌈짓돈처럼 떼쓰던 여러 펀드들 이런 것들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지급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넓은 러시아 땅 어디에서 석탄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보통은 이제 시베리아 남서부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던 돈바스죠. 라는 네. 지역에서도 석탄이 원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석탄 광산은 제정 러시아 시절,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중공업 육성의 원천이 되었고 소련 시절에도 석탄 공급지로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한 상태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점령된 지역에서 산업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재벌들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이런 광산들을 이제 넘겨가지고 뭐 푸틴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투자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들 탄광들이 돈을 이제 벌지 못하고 적자다 보니까 이 인수했던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얘기를 쭉 살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석탄 산업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탄광을 보유하고 있던 광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네. 팔자라는 입장이죠.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호주에 거대한 이제 탄광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팔아야 그나마 적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석탄을 포함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더 확대하려는 분위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지난 2000년, 25년 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생산하는 전체 전력의 절반, 50%가 석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까지 이제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도 당연히 감소해가지고 2008년과 비교해봐도 절반 이하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대체했느냐? 일단 천연가스가 대부분 이제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쪽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석탄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보다 풍력, 태양광이 더 많이 전력을 생산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 산업은 어려움에 처했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석탄 산업을 또 좋아하는 정부다 네. 보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뭐 6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이제 석탄 산업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또한 석탄 채굴도 더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30헥타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석탄 채굴을 위해서 제공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금액도 지원해주고 많은 땅도 채굴을 내주고. 위한 땅도 내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좀 석탄에 진심이다 이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석탄 산업이 미국 안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탄 산업 부활이 최고의 목표다라고까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6억 2,500만 달러는 주로 석탄을 필요로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 현대화, 수명 연장 등에 주로 투입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는데 이러한 규제도 일부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겠으니까 석탄을 더 많이 떼라. 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 현지 분위기로 보면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현지 분위기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과거 탄광에서 일하던 탄광에서 일하던 이제 노동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어떻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석탄 산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자, 석탄이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또 인도네시아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상황 어떨까요? 예,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많고 니켈도 많이 나고 석탄도 많이 생산됩니다. 세계 3위의 석탄 생산국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석탄 산업은 GDP의 3.6%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죠. 고용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석탄 생산량을 계속 그동안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8억 3,600만 톤을 생산했는데 역대 최대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캐낸 석탄들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는데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중국과 인도 두 곳으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중국의 경우는 석탄 수입을 줄였다 네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럼 인도네시아도 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석탄 수입을 줄이고 나니까 그러면 인도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수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인도도 이 석탄 수입을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도 이제 천연 뭐 가스라든지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인도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산 국내 석탄 생산을 늘려서 수입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자국 석탄 증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네.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중국처럼 자국산 석탄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늘고 있죠. 네. 에어컨 수요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많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석탄 수입이 증가했는데 인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실업자가 넘치는데 국내 석탄들을 더 캐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국산 생산을 늘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과거에 석탄을 생산하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폐쇄된 탄광들이 꽤 많은데 이걸 이제 다시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는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만 탄광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이제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민간 기업이 이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석탄 산업 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도 석탄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기계화가 덜 돼 있습니다. 사람이 삽으로 파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이 떨어지겠죠. 더 큰 문제는 이제 품질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호주산이라든지 인도네시아산 이런 석탄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많은 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회분 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수입 석탄 같은 경우에는 10%에 비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산은 25% 이상이 재예요.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을 태워도 열량이 낮은 거죠. 그래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도산 석탄을 쓰면 더 많이 이제 태워야 됩니다. 당연히 오염물질, 온실가스도 많이 발생하는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염물질, 온실가스 때문에 굉장히 노력 중이잖아요. 네. 온실가스 저감 위에 노력 중인데 인도는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 우리나라까지도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내연기관, 뭐 화력발전소 그렇죠. 통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는 좀 예외입니다. 2027년까지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국제사회도 그래 인도 너희는 2027년까지만 하면 돼. 2070년까지만 하면 돼. 2027년 아니고 70년. 207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45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어도 45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문 닫으면 돼라는 게 인도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이제 중국도 비슷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60년
까지 이제 우리가 넷제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지으면 한 30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자기들한테 주어진 시간, 즉 35년에서 45년 동안 열심히 석탄을 떼서 경제 발전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석탄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석탄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라는 점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쉽게 소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그래도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동안에 석탄 산업과 거래를 두고 있던 금융업계들도 이제 뭐 투자를 다시 재개하거나 뭐 보험을 제공한다 등 여러 가지 이제 복귀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석탄 ETF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어졌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석탄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도 줄겠지만 이제 우리가 뭐든지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네. 만약에 생산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면 뭐 가격도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수익률도 오히려 좋아진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좀 엇갈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 석탄 ETF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에너지 구조 속에서 다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네요. 네, 이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간과합니다만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꾼다라는 것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을 싹 교체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도 발생할 수 있고 쉽지 않은 많은 이제 과제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고용이라는 문제까지 생각하다 보면 더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석탄은 사실 뭐 좋지 않은 에너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뭐 국가마다 입장도 다르고요. 또 고민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저 친구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참 곤란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사양 산업인 줄만 알고 있었던 이 석탄에 대해서 각국의 상황들을 오늘 잘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무위원인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신성원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